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았고요. 노동자연대 신문기자 이현주라고 합니다. 네, 올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에서는 지난주와 이번 주 2주에 걸쳐서 한국전쟁을 주제로 시리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쟁이 발발한 배경과 그 성격에 대해서 아주 열띤 토론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전쟁이 남긴 결과들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제에 대해서 먼저 발제자가 발제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시청하시고 계시는 참가자분들이 질문도 하고 또 의견도 남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통해서 그리고 그 3분 동안의 전화 발언을 통해서 토론에 참여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토론에 참여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 더보기란과 또 채팅창에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 발제자가 나와 계신데요. 네, 발제해 주실 김영희 기자는요, 노동자연대 신문 기자이고요.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 책의 공저자이십니다. 네, 발제자 먼저 좀 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럼 바로 발제자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바로 이 시간에 이제 한국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토론을 해봤는데요. 오늘의 시작은 이제 그 토론을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저는 지난주 토론회에서 한국 전쟁은 한국의 지배자들이 말한 것처럼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도 아니었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의 충돌도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냉전 경쟁의 주역들인 제국주의 국가들이 한반도라는 공간에 서로 힘을 겨룬 제국주의 간 전쟁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설명을 하고 이제 토론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 이번 토론을 지난주 토론을 지켜보신 몇몇 분들의 이제 반응도 들어보고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반응들 중에는 여전히 한국 전쟁을 제국주의 간 대리전으로 이제 생각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할까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한국전쟁의 초기 국면을 대리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국전쟁의 전체 성격을 봤을 때 전체 성격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직접 충돌한 제국주의들 간의 전쟁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 주장을 그랬던 거고요. 특히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제국주의 국가들이 한반도에 들어와 직접 충돌하고 싸웠다는 거죠. 지금 이제 보시는 사진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바로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에 들어오는 중국군의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이 중국군과 미군이 아주 한국전쟁의 주요한 전투에서 직접 충돌을 했었죠. 그 전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장진호 전투 같은 경우입니다. 1950년 11월에 벌어진 전투이고, 이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 주력 부대가 중국군에게 포위돼서 하마터면 전멸할 뻔했던 그런 수모를 겪게 되고 아주 큰 피해를 입고 긴급하게 탈출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탈출을 했던 미군이 마침내 흥남부두에서 이제 배를 타고 도망을 쳐야 했고, 그게 이제 흥남 철수죠. 그 흥남 철수 당시에 뒤따라오는 중국군이 흥남 부두를 이용할 걸 염려해서 저렇게 보시면은 아예 포격을 해서 흥남 부두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전쟁의 어떤 전체적 성격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한 일화가 있는데요. 1950년 가을에 한반도로 들어온 중국군 사령관 팽덕회라고도 한국에 많이 알려졌죠. 그 팽덕회가 김일성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전쟁은 나와 메가더 사이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말에서도 이 전쟁의 어떤 전체적인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좀 단초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국주의 국가들이 직접 뛰어든 전쟁이었고, 그 전쟁, 그리고 3년의 전쟁은 매우 파괴적이었고 야만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낳은 희생과 고통은 대부분 한반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대중이 치러야 할 몫이었죠. 전쟁의 결과 수백만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을 잃고
난민이 되어서 집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이처럼 한국전쟁은 무익하고 야만적이며 전쟁이었으며 냉전의 집약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냉전의 집약판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한반도에만 국한될 수 없는, 전적으로 국한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전쟁 발발 직후 미국 트루먼 정부가 내린 주요 조처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군 제7함대를 대만 해협, 즉 중국과 대만 사이에, 본토와 대만 사이의 해협에 보내서 중국을 견제토록 한 조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냉전 경쟁이 낳은 전쟁이었고 동시에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 경쟁을 다시금 격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 에치스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한국전쟁은 발발함으로써 우리 미국을 구한 위기였다. 이런 얘기를 당시 미 국무장관 에치슨이 한 바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뭔가 하면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대폭 증가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전에 당시 미국 트루먼 정부는 대소 봉쇄 전략을 구체화하는 이른바 NSC 68이라는 문서를 작성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한국전쟁은 그 문서에 나온 계획들을 실제 구체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계획을 실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1950년에서 53년 사이에 한 4배가량 증가하는 양상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140억 달러였던 이 국방비 지출이 1953년이 되면 500억 달러 규모로 급격히 늘게 되죠. 그리고 이때 미국 국민 총생산에서 국방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5%에서 13%로 도약하게 됩니다. 물론 미국의 이런 국방비 지출의 급격한 증대는 제국주의 경쟁자였던 소련을 의식한 조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군사적 케인즈주의적 발상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미국 지배자들은 군비 지출을 크게 증대하는 것이 경기를 부양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방법이라는 것을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을 했던 거였고,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에 삼아서 이때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하죠. 한국전쟁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국전쟁 와중에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경쟁도 본격화됩니다. 이때 1952년, 즉 한국전쟁 와중에 1952년에 미국이 최초의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죠. 이후에 뒤질세라 그 몇 달이 안 돼서 1953년 8월에 소련도 수소폭탄 실험에 똑같이 성공합니다. 이런 핵무기 경쟁은 훗날 1962년 10년도 안 돼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매우 심각한 미소 핵전쟁 위기로 번지게 되죠. NS68 문서에서는 이른바 공산주의 세계 지배 공세를 군사적 우위를 통해 분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미국은 이 서구 동맹 국가들을 한데 묶는 효과적인 군사기구를 만들어야 했죠. 그것이 바로 나토였던 건데요. 이 과정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서독이 재무장하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미국이 보기에 서독은 소련에 맞선 유럽 방위의 전초기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토론 때 한국전쟁의 한 배경으로 냉전이 격화되는 과정을 설명드렸던 1차 베를린 위기, 즉 베를린 봉쇄, 1948년, 49년 서베를린 봉쇄를 한 계기로 하고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1950년 한국전쟁이 벌어지게 되자 미국은 유럽 각국의 이른바 독일 공포증, 그러니까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모두 독일이 굉장한 구실을 하잖아요. 거기서 비롯한 이른바 독일 공포증을 누르고 서독을 재무장하도록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서독 총리였던 아데나우가 유럽 전체 방위를 위해서 서독이 기여하겠고 그걸 통해서 군대가 유럽 방위에 통합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죠. 이러한 서독 재무장은 1955년 서독의 나토 가입으로 이어집니다. 미국과 서유럽의 군사기구 나토에 맞서서 반대편에서 소련은 동유럽에서 군비 증강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때 이제
이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이 동아시아고 한반도 전쟁에 붙들려 있는 틈에 소련은 동유럽에서의 군사력을 증강하려 했고, 이때 나토에 대항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결성하게 되죠. 근데 무엇보다 한국전쟁은 일본이 재무장하고 경제가 부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1949년, 그러니까 45년 이후에 그 중국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그 내전의 결과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을 대륙에서 축출하게 됨에 따라서 미국한테 이 지역의 자국의 패권을 지키는 데서 일본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미국이 한국전쟁이 벌어지자마자 신속하게 개입하고 결정했던 그 한 배경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한국이 일본 방어에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일본은 한국전쟁이 벌어지면서 이른바 전쟁 특수를 톡톡히 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패전의 상처를 딛고 경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죠. 그래서 당시 일본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가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었다. 이제 일본 살았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1950년부터 55년 사이에 일본이 이 후방의 어떤 보급기지, 전쟁 물자 생산기지로서 얻게 된 외화가 당시 돈으로 약 40억 달러라고 하는데 일본 전체 부의 한 5분의 1 정도에 이르는 정도의 규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일본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한국전쟁 큰 중요한 구실을 한 거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기왕에 추진하던 일본의 재무장을 더 가속화시킵니다. 1950년 7월 8일 메가던은 서한을 보내서 일본에서 7만 5천 명의 국립경찰 예비대를 창설할 것과 해상보안청 정원을 8천 명 더 증원할 것을 명령합니다. 근데 이 경찰 예비대, 해상보안청 이런 것들이 이후에 자위대의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와중에 미국은 일본과 광화조약을 서둘러 맺습니다. 그게 바로 말 많고 탈 많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죠. 보시는 것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약을 체결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조약에서는 중국, 한국 같은 일본 침략의 피해국들이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미국이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켜서 미일 동맹을 안착시키기 위해 서둘러 추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같은 해 미일 안보조약도 동시에 체결됩니다. 즉 평화헌법으로 군대 보위와 교정권이 없게 된 일본이 미국과는 안보조약, 군사동맹을 맺게 되면 공식으로 체결하면서 미군의 주둔을 허용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군대가 한국전쟁에 예컨대 기뢰 제거 같은 작전에 투입됐다고 하는 증언과 그런 자료들이 이후에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는 과정과 미일 안보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이제 과거사 문제, 식민 지배에서 벌어졌던 잔혹한 행위와 전쟁 과정에 벌어진 전쟁 범죄 문제들, 근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의 해결도 무시되게 되죠. 사실 이때 이미 미국은 위안부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위안부가 문제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도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과거사 문제가 문제 해결이 뒤틀리게 되는 한 중요한 계기였고,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 미국도 과거사 문제에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이 밖에도 미국은 한국전쟁 기간 중에 아시아에서 자국의 패권을 지킬 수 있는 동맹국가들을 지원하고 그 동맹을 강화하는 여러 조처들을 합니다. 새로운 동맹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거죠. 미일 안보조약 외에도 1951년에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이 세 개의 국가를 묶는 군사동맹 조약인 태평양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고요. 같은 해 필리핀과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1953년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즉 한국과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맺고요. 이듬해인 1954년에 대만의 장제스 정부와
대만과 미국의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그 미국을 중심으로 이 미국 주도의 제국주의 질서를 이 지역에서 지키는 동맹 체제가 구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미국의 지원 속에서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굳히고 강화할 기회도 잡게 됩니다. 좀 더 시선을 국내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한국 전쟁은 한반도에서 엄청난, 앞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엄청난 인명 피해 그리고 물적 피해를 낳았습니다. 남한은 물론이고 북한은 더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한국전쟁 당시에 그 전쟁으로 파괴된 서울 숭례문 일대의 사진입니다. 운 좋게도 숭례문만 멀쩡하고 그 주변의 건물들은 다 초토화된 상태죠. 북한의 피해는 더 컸습니다. 미군의 집중 폭격 때문에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폭격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평양 시가지의 모습을 보시고 계신 겁니다. 1953년 휴전됐을 무렵에 북한은 이 3년간의 폭격 때문에 황폐해져서 현대적인 건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고요. 실제로 미군은 북한의 주요 도시에서 폭격 목표물을 더는 찾기 힘들게 되니까 1953년 무렵이 되면 농사를 지으려고 이렇게 시골 농촌에 쌓아놓은 저수지 뚝을 폭격해서 파괴하는 그런 일까지도 하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3년의 전쟁은 끝나게 되지만 1953년 이후에도 남북의 대치와 경쟁은 끝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전쟁 경험 때문에 양측은 더욱더 신경질적으로 서로를 적대하면서 대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북 각각의 지배 이데올로기, 공식 이데올로기에도 이 전쟁 경험이 깊이 각인되게 됩니다.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북은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키우게 되고 군사력 증진에 필수적인 공업 생산 증대에 힘쓰게 됩니다. 물론 정전협정상에는 신무기 도입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잉크가 마르기도 전부터 남북 지배자들은 그 저항부터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1953년 한국과 미국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됩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에만 해도 한국에는 500명 규모의 미국 군사고문단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끝날 1953년 무렵에는 수십만의 주한미군이 존재했고 그 이후에도 수만 명의 주한미군이 한국에 상시준하게 되고 심지어는 미군 핵무기도 배치되게 되죠. 한반도는 그로써 한반도 오랫동안 냉전의 최전선으로 남아야 했고요. 그리고 숱한 전쟁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굵직한 예만 들어봐도요. 1968년에 푸에블로 사건 같은 사례가 있었고 1976년에 판문점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가 계기가 돼서 벌어진 판문점 도끼살인 사건 같은 것도 한반도에서 벌어진 굵직한 전쟁 위기의 하나였습니다. 남한의 이승만은 한국전쟁 발발 전에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었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반대파들을 누르고 독재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 4월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은 마침내 붕괴되죠. 그러나 이후에도 반공과 경제 건설을 앞세운 군부 독재가 한국에서 수십 년 더 지속됩니다. 이 기간 국가가 주도하는 급속한 자본 축적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른바 한강의 기적에 성공한 데는 한국전쟁에 준 영향도 있었습니다. 우선 분단과 전쟁으로 노동자 운동과 저항 세력이 파괴됐죠. 해방 직후 강력했던 한국의 노동자, 농민운동과 좌파 세력은 미군정과 그 이후에 이승만 정권의 집요한 탄압으로 약화됐고 결정적으로 한국전쟁을 계기로 개멸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전쟁을 경과하면서 강력해진 국가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국가 관료들은 미약한 사적 자본들 대신해서 한국에서 자본 축적 과정을 진두지휘하게 되죠. 국가가 세계 시장을 뚫을 만한 몇 가지 주력 분야를 택해 거기에 자원을 집중 배치하게 하고 기업들이 그 분야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휘하고 감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지원이라는 중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수출 주도 정책으로 성공한 데는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었다는 그 지위가 중요한 구실을 했습니다. 미국의 그런 지원 덕분에 한국은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었고 수출을 늘릴 수 있었죠.
그러나 이른바 한강의 기적은 노동자들 비롯해 대중의 희생에 바탕을 둔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출된 노동계급이 이내 독재 정권과 기업주들이 강요하는 조건에 저항하기 시작했죠. 훗날 군부 독재를 끝장내게 된 주요한 대중저항에서 노동자들이 주요한 참여자들로 등장할 수 있었던 주요한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휴전선 반대편의 북한에서는 한국전쟁의 여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도 한국전쟁 직후에 급속한 공업화 노선을 취합니다. 전쟁 이후에 이렇게 더 한층 더 격화된 군사경제의 압력에 대처하려면 무엇보다 한시바삐 중공업 기반을 회복하고 성장시켜야 했던 거죠. 그리고 저렇게 미군의 파괴로 처참하게 폐허가 된 그런 경험도 이러한 김일성의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일성은 축적을 위해서라면 무자비하게 대중을 희생시키고 중공업에 가능한 모든 자원을 쏟아붓으려 했고요. 이것은 당연히 노동자 농민에게 끊임없는 희생과 동원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듯하면 박헌영 처형과 같은 53년의 공포정치로 대처했죠. 북한 관료들은 어떻게든 노동자에게 가는 몫을 줄여서 축적의 재원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국민소득은 상당히 크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즉 나라의 부는 증대하는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그게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성장하거나 정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관료들은 매우 엄격한 노동관계법과 공장규율로 노동자들을 다스립니다. 심지어는 전시의 노동규율과 그 관계 법령들이 한국전쟁 정전 이후에도 그대로 연장돼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북한에서 농민들 처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일성은 농업의 잉여를 전쟁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끌어와서 공업에 투자하고자 했고요. 이를 위해서 휴전 후에 김일성은 급속한 농업 집단화를 밀어붙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북한에서 농업협동조합, 즉 집단 농장이 어떻게 급속한 속도로 53년에서 57년, 불과 3년, 4년 사이에 완성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러한 농업 집단화로 많은 농민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와서 노동계급의 일원이 되거나 됐고, 국가가 곡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그 도시 노동자들 임금 수준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런 희생 강요는 때때로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조차도요. 예컨대 항해남도 배천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 집단에 반발하는 일이 있었고요. 이른바 배천바람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1957년에 북한 당국은 이런 움직임을 공안 탄압으로 눌러버리려 했습니다. 배천군에서 이른바 간첩, 파괴, 암해 노당들에 대한 현지 공개 재판을 진행하고 비슷한 시기에 황해남도, 즉 배천군이 속했던 황해남도와 개성 일대를 중심으로 간첩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간첩을 체포했다는 북한 공식 매체의 보도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관료 세력은 북한에서 중공업 중심의 공업 성장 노선을 추진하면서 소련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고, 그리고 관료 집단 내부의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이렇게 남북이 대치하고 대립하고 경쟁하는 상황 속에서 관료 내부의 반대마저 제압하고 강력한 지도력을 구축하면서 이른바 자주노선을 천명하기 시작하죠. 물론 이런 과정에서 북한 경제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남한에 한강의 기적이 있었다면 북한에도 소위 코리아의 기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북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본주의의 고유한 모순을 피하지 못하게 됐고, 오래지 않아 경제성장이 둔화하기 시작합니다. 60년대 말부터요. 그리고 세계 자본주의 세계화 경향이 유력해짐에 따라 나중에 이제 심각한 모순에 봉착하게 되죠.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오늘도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한국전쟁은 냉전에서 기인한 제국주의 간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적 차원에서 또는 이 지역 차원에서 그 냉전 경쟁을 격화시킨 계기가 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한반도 오랫동안 냉전의 최전선으로 남아야 했고, 그 경쟁의 압력 속에서 남북 지배자들은 각각의 지역에서 독재를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대중의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각각 우리는 사회주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을 운운했지만 두 사회 모두
진정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와는 조금씩도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통찰력 있는 그 진보 학자들이 냉전하에 남북관계를 연구하면서 마치 남과 북이, 남한과 북한이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인 것처럼 서로 닮은 꼴을 형성해 왔음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즉, 남북의 두 국가가 휴전선 사이에 둔 채 서로 적대하지만 국가 형태나 통치행위 같은 여러 면에서 비슷한 면이 많았다는 거죠. 예컨대 1970년대 세계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해서 남한의 박정희 정권은 72년 유신헌법을 밀어붙입니다. 근데 같은 해에 김일성도 주석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단행하죠. 남북 모두 비슷한 시기에 위기를 맞아 똑같이 1인 독재를 강화하는 것으로 기결된 거죠. 이런 경험은 남북 양체제의 본질적 성격이 같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군사력 경쟁을 펼치면서 그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똑같이 국가 권력을 모두 틀어진 채 특정 정치 세력이 국가자본적 발전을 추동했죠.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북 지배자들은 공히 반대자를 탄압하고 노동계급을 엄청나게 착취했습니다. 즉, 남북 권력자들은 마르크스의 말대로 서로 싸우는 형제들이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적대적 공존관계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본질적으로 남한의 국가 형태가 권위주의에서 자본주의 민주주의로 점차 변모한 오늘날에도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북의 두 사회 모두 이러한 경쟁적 축적 경쟁의 과정에서 자본주의 무덤을 팔 수 있는 거대한 노동계급을 창출했다는 것도 지난 세월이 낳은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6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반도에서 제국주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냉전하, 한국전쟁을 낳았던 그 냉전하의 냉전 제국주의와 오늘날 제국주의는 그 양상과 형태 등이 많이 달라졌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그런 일들을 보면 한반도 불안정 상황이 여전히 살아있는 문제이고 그것이 현대의 제국주의, 오늘날의 제국주의가 낳은 불안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본주의의 근본적 동력화에서 비롯한 이 제국주의 문제를 근본에 해결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이 한반도와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곳에 형성된 노동계급의 잠재력, 그 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전쟁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오늘의 우리의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서 중요한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자의 발제 잘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그 참가자분들이 의견도 주시고 또 질문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실 수가 있고요. 또 전화 연결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 발언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3분 동안 발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질문과 의견 다 좋으니까요. 주저 말고 많이 제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참여를 좀 기다리면서요. 제가 발제자에게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남북관계 파탄에도 미국의 간섭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또 그 발제에서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한국전쟁으로 이제 한미동맹의 틀이 확립이 되고 주한미군이 상시 주둔을 하게 됐잖아요. 그 점에서 이제 주한미군이 어떤 구실을 해왔다고 할 수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지배자들에게 한국전쟁 이후에 계속 주한미군이 상시 주둔하게 된 상황은 한국 지배자들에게는 상당히 선물 같은 것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즉, 한국전쟁 때문에 한국전쟁 초기에 완전히 이제 북한군한테 밀리는 상황에서 미군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지켜주는 중요한 지원자였고 그 이후에도 주한미군 존재 자체가 한국 지배자들로 하여금 이제 북한과의 경쟁에서
상당한 부담을 덜어주는 구실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한미군의 존재가 역사적으로 주한미군 그리고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의 존재가 역사적으로 한국 지배자들에게 상당히 야로 새겨진 그런 경험, 깊이 각인된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한반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대중에게 주한미군의 존재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게 됨으로써 뭐 단기적으로 또 일정하게 그 남북 모두가 전쟁을 이제 자제하게 되는 그런 구실을 이른바 전쟁 억지력 구실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은 미국이 자신의 패권을 이 지역에서 다지기 위해서, 그리고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세력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둔시켰던 그 군인 분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그런 데서 굉장히 유기적인 구실을 한 거였고, 이 주한미군 단지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냉전 때부터 이미 중국과 그리고 이제 소련 등을 겨냥한 그런 군대였다. 따라서 근본에서 한반도를 불안정해 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의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작용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후에도 또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국내에서 독재 정권을 뒷받침하고 지지하고 후원하는 그런 데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는 점에서도 한미동맹과 그리고 주한미군이 이제 한국 국내와 동아시아 평화에서 근본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구실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이제 한국 전쟁의 그 결과를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한국 전쟁으로 냉전 질서가 이제 강화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미일 관계도 그것에 맞춰서 형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한국 전쟁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 미친 그 영향과 그 결과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미 한국 전쟁이 벌어지기 전부터 이승만은 소위 반공동맹으로서의 일본의 중요성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냉전 경쟁의 최전선인 한국이 안전하려면 일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사실 미국도 그런 점을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한미일 간의 삼각의 유기적인 어떤 연결을 이미 냉전이 본격화하면서 미국 지배자들은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게 완성은 못 되게 되죠. 왜냐하면은 일본은 바로 한국을 식민 지배한 그런 국가였고, 비록 이승만이 철저한 반공주의자이자 친미주의자로서 미국에 기꺼이 협력은 하긴 했지만, 국내에서의 일본 제국주의 과거 지배 경험에 대한 깊은 반감, 이것을 이승만이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바로 미국 지배자가 원하던 한국과 일본 경제의 어떤 연결, 그걸 통한 미국의 부담을 더는 그런 방식으로는 그런 방식이 바로 이렇게 완성은 못 됩니다. 네, 그래서 오랫동안 50년대에 미국이 한국 경제를 이제 많이 원조하게 되는데, 그러나 미국의 경제의 경쟁력이 이제 점차 상대적으로 이제 약화됨에 따라서 미국도 한국 같은 국가를 계속 원조해 주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되죠. 즉 냉전 비용을 미국이 오롯이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낌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한국에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것은 일본에게 한국을 시장으로 제공하는 것과 아울러서 바로 한국의 냉전 비용을 일본의 산업 투자를 어느 정도 한국 경제 성장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하고자 했던 의도를 갖고 그런 것들을 많이 촉진하게 되고, 그것이 마침내 1965년에 한일협정으로 한국과 일본 지배자들이 유착함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미국이 원하던 일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경제 자금과 차관 등을 받게 되고, 이것이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경제 성장 자금으로 쓰게 되는 거죠. 즉 이런 데서 한국 지배자들은 분명히 득을 얻게 된 겁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그리고 한미일 삼각관계를 통해서 이 제국주의 질서 속에서 한국 지배자들은 이익을 얻게 됐지만, 그것은 바로 이렇게 과거사의
어떤 희생자들이었던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정의구현 같은 것들을 좀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리고 한국 대중의 바람을 이제 무시한 그런 것을 통해서 가능했던 거죠. 그런 점이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냉전의 격화 속에서 한미일 삼각 구도가 이제 형성되고 이제 발전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네. 지금 그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 여기는 노동자연대 유튜브 채널 노동자연대 TV이고요. 네.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전화로 지금 그 채팅창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얼마든지 질문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담 없이 이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간단한 질문, 뭐 짤막한 의견 다 좋으니까요. 주저 말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한 가지 더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질문인데요. 일단 그 발제에서 한국전쟁이 이런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 경로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일본과 미국과의 이런 무역 같은 것들을 통해서 또 한편에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전쟁을 통해서 이런 전자본주의적인 지주계급이 몰락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 그런 것도 이제 자본 축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한국 전쟁이 자본주의 발전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좀 조용히 말씀드리면 이미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1949년에 농지개혁이 진행됩니다.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좀 더 큰 틀에서는 이제 중국혁명의 효과.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제 농민 군대가 도시를 점령해서 이제 친제국주의 세력을 축출해버리는 그런 중국 혁명이라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농지개혁이 좀 촉진이 되고요. 49년에 이미 농지개혁이 시작되면서 이 농촌 지역에서 이제 지주 좀 해체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한국 전쟁은 이제 그것이 엄청난 급격한 인구 이동을 낳았거든요. 인구 이동과 엄청난 사회적 변동을 낳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적 관계들이 상당히 이제 해체되고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된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진행된 농지개혁을 진행된 사회관계의 변화가 한국전쟁이 그걸 좀 촉진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발제 때 말씀드렸지만 한국전쟁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한때 강력했던 이제 노동자 저항과 운동 그리고 노동자 정치 세력 좌파들을 이제 거의 이제 괴멸에 가까운 상태로 전통을 단절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이후에 새롭게 성장하는 노동계급은 그러한 어떤 저항의 전통과 단절된 채 신출내기들로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남북 분단과 대치가 낳는 그러한 조건 속에서 독재 정권들이 강요하는 그런 조건에 놓여야 하는 상황, 그런 것이 이제 여러 저임금과 이제 가혹한 노동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수출 산업을 초기에 이제 부양시키는 데 한 구실을 하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지원이 분명한 효과를 낳은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 이 냉전 경쟁의 최전선인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는 게 자신의 비용을 절감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됐거든요. 따라서 이 냉전 경쟁에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라는 점이 예컨대 1950년대 원조를 받는데도 유리했고요. 그 원조를 통해서 1950년대 한국 경제가 굴러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고, 원조가 끝나고 나서도 차관 제공이라든지 그 이후에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 저리의 융자를 받거나 하는 데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라는 점은 분명한 이익이 됩니다. 또 하나는 바로 한일관계 정상화, 즉 미국의 강력한 촉구와 그 요구 속에서 한일관계 정상화가 있었고, 그 자금이 한국 경제 성장 자금으로 쓰일 수 있었고, 또 하나의 계기는 이제 베트남 전쟁, 즉 미국의 전쟁을 한국이 지원하면서 얻게 된 전쟁 특수도 한몫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한국 지배자들에게 한미 동맹이
자국의 경제 성장과 이런 자본주의 발전에 역사적으로 끼친 영향을 한국 지배자들은 깊이 이것들을 역사적으로 이제 각인이 됐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여전히 중국과 상대 경제적 밀접한 관계를 맺는 와중에도 여전히 전략적으로는 한미동맹을 여전히 중시하는 어떤 배경의 하나가 그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역사적 경험이 한국 노동계급과 대중의 희생에 바탕한 경험이었고, 베트남 전쟁의 참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대중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얻어진 이득이었다는 점도 우리가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보내주셔서요. 두 가지 질문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연 씨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한국전쟁에서 소련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지원한 게 이후에 이제 중국과 소련 사이에 사이가 틀어지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이런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맞는 설명인 거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나 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시연 씨가 두 번째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북한이 미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전쟁 이후에 북한은 어떻게 남한보다 빨리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주변의 동맹국들, 가령 뭐 소련이나 중국 같은 이런 동맹국이 군사적으로 강력했다는 점과 중국의 경제적 지원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답변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바로 이렇게 막 정리는 안 되는데요. 나름 생각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소련이 한국전쟁 당시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처신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직접 참전했던 중국과는 그런 점에서 분명히 다른 점인, 지상군을 대거 보냈던 중국과는 분명히 다른 점인데요. 일단 소련은 한반도에서 이제 소련이 직접 뛰어들어서 지상군까지 보내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참전을 하게 되면 미국과의 정면 충돌로 갈 수 있을 것을 우려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핵을 가진 상태에서 만약에 한반도에서 소련과 미국이 정면 충돌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핵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단순히 한반도에서만 전쟁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동유럽, 예컨대 그러니까 독일 이런 데서 전쟁이 확전될 수 있을 거라는 점을 우려했고, 그래서 어떻게든 소련이 직접 개입하는 모양은 취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러나 마냥 그렇게 되지만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 소련군이 공군 지원을 실제로 이렇게 하기도 했고, 대체로 이제 중국군이냐 북한군이냐 위장한 채로 이제 하긴 했지만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중소 분쟁의 주된 원인이 됐냐, 뭐 그런 차이가, 근데 그렇게만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1949년 중국혁명에서 중국 공산당이 이제 중국 대륙을 통일한 순간 이 둘의 갈등은 어떤 내재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때부터 소련의 스탈린은 중국을 이 동방 진영 내에 유력한 경쟁국으로 봤다는 거고요. 그래서 소련의 이후에 소련 스탈린의 이런 동아시아에서의 대외 정책에서 단순하게 미국과의 경쟁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중국에 대한 경계심, 이 중국이 이 동구권 내에서 소련의 유력한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즉 아시아판 티토 같은 자가 마오쩌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경계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제국주의의 이해관계 충돌과 갈등이 마침내 50년대 후반에 와서 중소 논쟁, 그리고 그 이후에 중소 분쟁, 서로 막 국지전도 벌이고, 심지어 소련의 핵무기가 중국의 베이징이랑 상하이 일대 같은 걸 겨냥하는 그런 양상으로까지 나아간 것이므로, 단순하게 한국전쟁에서 소련의 태도가 중국과는 좀 달랐다, 이런 데서만 기인한 거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북한의 초기 공업 경제 성장에서
뭐 소련과 뭐 중국, 소련 등의 뭐 지원이 아예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미국 남한에 비해서는 분명히 다른 그 조건에서 자본 축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국 전쟁이 낳은 폐허 위에서 북한의 김일성은 1930년대 소련 스탈린이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경제를 재건하고 성장시키고 싶어 했어요. 즉 중공업을 중심으로 가용 자원을 가능한 한 자원을 다 그 중공업 회복과 성장에 투자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그걸 위해서라면 국내에 하여튼 동원할 수 있는 자원과 하여튼 지어짤 수 있는 노동자와 농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다 지어짜는 그런 방식을 추구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소련과의 갈등을 낳는 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소련은 이미 그러한 30년대의 국가자본주의적 성장 방식의 어떤 모순에 일단 봉착한 상태였고, 그래서 그 소련을 중심으로 동유럽에서는 성장 방식의 어떤 변화를 둘러싼 논란과 논쟁들이 이제 변화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고. 근데 그런 논란과 논쟁이 북한 내에도 영향을 줬던 거고요. 그리고 북한 관료들 사회 내에서요. 그리고 소련은 북한이 그런 식의 일종의 자립경제로 중공업 발전을 앞세운 자립경제로 나아가기를 보다는 소련의 경제의 이해관계와 종속되어 있는 그런 경제가 되길 바랐어요. 그런 점이 소련과 북한의 갈등을 낳았고, 그 이후에 사실은 그 북한은 그런 소련 같은 그런 국가로부터의 어떤 지원을 많이 의존하지 못한 채 국내 가연 자원에 많이 의존해서 성장을 해야 했고, 근데 그것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취 강화, 그리고 농민들의 집단 농장화 등으로 국내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중시키는 방식으로서 자본 축적을 진두지휘했다. 일찌감치 그런 길을 걸었다라고 했고, 그것이 이제 50년대에 북한 경제의 회복과 그 무서운 성장을 낳았으나, 그러나 바로 이런 일국적 국가자본주의 성장 방식이 성공과 동시에 자체의 모순을 쌓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60년대 후반이 되면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위기로 나아가게 되기도 했습니다. 예. 네. 다시 좀 국내로 좀 눈을 다시 돌려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발제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그 전쟁과 분단이라고 하는 게 남북 양 국가 모두에서 이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데 굉장히 좋은 그런 조건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반공주의라고 하는 게 아주 체계적으로 그런 억압의 수단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공주의가 체계적으로 억압의 수단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솔직하게 체계적으로 설명하기가 아직 제 실력으로는 좀 부족한 듯 하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이렇게 막 즉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제 전쟁의 경험 속에서 전쟁을 하고 나서 그 파괴의 경험과 그 전쟁을 통해서 너는 적이냐 아군이냐라는 것이 완전히 강요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살기 위해서라면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오, 즉 이 국가의 적이 아니고 나는 아군이요, 당신 편이요 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출세하냐 마냐가 아니라 죽냐 사냐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요가 됐고, 그래서 일례로 어떤 비극도 벌어지냐면 한국전쟁 당시에 전라도에서 벌어진 실제 사례고, 이거 나중에 태백산맥이라는 그 소설에도 소개되는데, 누가 봐도 남한군이 더 들어온 거예요. 마을로 남한군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북한군이 들어오는 거죠, 자기 마을로. 그 사람들이 막 나와서 인민군 만세를 외쳤어요. 즉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당신의 적이 아님을 보여줘야 되고, 적이 아니라는 거는 전쟁 상황에서는 당신 편이다라고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들은 인민군을 입은 남한군이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옷을 갈아입고 우리는 적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마을을 학살하는 이런 일이
한국전쟁 학살 사례 중에 한 사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경험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아로새겨지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후에 이제 국가의 체계적인 탄압, 국가보안법, 그리고 그런 공안기구의 등장과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 그 반공을 무기로 그런 탄압과 탄압들을 강화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남북 대치가 분단 상황에서 이제 지배자들의 그런 공식 이데올로기 기구들을 동원한 프로파간다들을 강화하면서 반공주의가 한국에서 그 맹위를 떨치게 되지만, 이거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이후에 한국의 노동자 계급이 거대하게 성장하고 그들 자신의 경험이 공식 이데올로기와 충돌하게 되고 그 독재 정권의 억압에 반발하고 반대하는 그런 과정에서 80년대에 많은 또 학생과 청년들이 그 새로운 좌파로 대등장하고 노동계급의 운동이 노동계급의 저항이 성장한 과정을 보면 반공주의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한국 사회의 그 일종의 뭐랄까요? 절대 반지 이런 구실을 하지는 못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네, 다 들으신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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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환 씨가 이시연 씨의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의견을 소개해 드리는 것인데요. 김종환 씨가 이시연 씨의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이 그런 그 북한의 경제 성장 관련한 거였죠. 사실상 이제 섬과 다름없게 된 남한과 달리 북한은 지하 자원도 있었고 또 일제 시대 때도 공업 투자가 더 많았던 점도 한 요인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좀 관련해서 좀 덧붙이실 얘기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으신가요? 네, 일단 네. 정리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러실까요? 네. 그러면은 또 그 채팅창에 올라온 또 다른 질문을 또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씨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소련의 소극적인 개입이 미국과 중국의 힘을 빼기 위한 전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소련 스탈린이 51년에 정전 협상이 시작되고 나서도 계속 전쟁을 지속하라고 중국과 북한에게 요청한 배경이 사실은 미국에서 한반도 전쟁에 묶어두고 싶었던 점도 작용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지만 중국도 한반도 전쟁을 바로 끝낼 생각은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한반도도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중국 지배자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반도에서 미국의 힘이 강력해지는 것을 경계했고, 따라서 어떻게든 이 전쟁을 더 수행을 해서 남한과 미국에게 타격을 더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국도 사실 전쟁을 바로 끝낼 생각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일단 이렇게 얘기하죠. 네. 네,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이제 오늘날의 그 문제와 연관지어서 좀 한국전쟁의 문제를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한국전쟁은 냉전의 시작이었고, 그게 91년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40년을 지속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기존의 냉전 질서에도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좀 궁금한 거는,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좀 궁금한 거는, 일단 냉전 시대와 냉전 해체 이후에 제국주의 질서와 관련해서 이게 어떤 공통점도 있을 거고 또 차이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일단 뭔지 하나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얘기를 애가 나왔지만, 이제 한국전쟁의 결과로 한미동맹이 공고해지고, 그것이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국제적인 어떤 냉전 질서의 일부였는데,
그 시점의 한미동맹과 또 오늘날의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게 어떤 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점들을 좀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전 제국주의에서의 냉전 제국주의는 그 강대국들 간의 그 경쟁이 사실상 양대 진영, 그러니까 동구권과 서구, 동구와 서구의 양대 진영의 그런 그 대립으로 완전히 다 우겨넣어진 그런 경쟁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 중심으로 이렇게 군사적 경쟁과 지정학적 경쟁이 이루어지는 양상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서방 진영 안에도 그 상당한 그 자본적 강대국들,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들이 있었지만 이들 사이에서의 갈등은 특히나 이제 지정학적 군사적 갈등은 상당히 억제된 상태로 진행이 됐던 게 냉전하에서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 주도에서 그것이 그 상당히 이제 상당한 위계를 갖는 그런 질서였다 할 수 있고요. 물론 이러한 질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긴 합니다. 바로 이제 그 유고슬라비아의 티토가 이끌었던 유고슬라비아 같은 존재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바로 그 중국과 소련이 이제 오히려 동방진영 내에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면서 쟁투를 벌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냉전하의 질서는 그랬다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서 오늘날의 제국주의는 그런 냉전하에서 나와진 그 질서 속에서의 변화들이 반영됨으로써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된 거죠. 즉 미국이 여전히 냉전 해체되고 나서 상황에서는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상황,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즉 미국이 상당히 그 압도적인 힘을 갖고 세계의 질서를 다 주름잡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미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의 경제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고, 오히려 서방 진영 내에서 서독, 일본, 뭐 나중 같은 이런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들 간의 경제적 격차는 점점 줄어들게 됐던 거죠. 이후에는 중국의 성장이라는 엄청난 이제 세계사적 사건도 벌어지게 됨에 따라서 오히려 점차 시간이 갈수록 냉전 해체 이후의 제국주의는 이렇게 양대 진영으로 완전히 이렇게 딱 갈라져서 이렇게 그 갈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제 다극화하는, 그러니까 다극화하고 서로 상반된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여러 강대국들이 각축을 벌이는 그런 양상으로 점차 변모해왔다. 그런 과정에서도 여전히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이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테러의 전쟁과 같은 뭐 이런 전쟁도, 일방주의적 전쟁도 벌이면서 그것을 유지하려 했지만 근데 성공하지 못했고, 이후에 2010년의 경제 위기를 경과하면서 오히려 미국과 나머지 강대국들의 격차는 더 줄어들게 되고, 그런 것이 상당한 불안정을 낳은 게 요즘의 제국주의 질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고요.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제와 오늘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시간에도 같이 반복된 동일한 질문인 것 같은데, 일단 뭐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오늘날의 한국은 뭐 더는 1950년대에 그렇게 미국의 원조를 받는 그런 처지의 국가는 이제 아닙니다. 뭐 이제는 그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10위의 군사력, 그만한 군사를 가진 국가가 돼 있고, 한국도 여러 구치의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한국에 기반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 시기의 세계화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적 관계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깊어진 것이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됐고, 그런 것이 한국 국가의 대외 정책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한국 지배계급의 그런 구상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 상황으로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한미동맹은 여전히 그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 한국 지배자들의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미국이 그 세계 최강이고, 그리고 미국의 달러 같은 것들이 여전히 세계 기축통화로서 상당한 지배적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세계 최강으로 남는다면, 그리고 그 역할을 중국이 단기간에 교체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한국 지배자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면서도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오늘날 한미동맹은 다른 한편으로 단순하게 이제 한반도에 국한된 동맹이 아니라 미국의 어떤 주도의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 협력하는 그런 이른바 포괄적 전략 동맹, 그러니까 한반도를 넘어 미국 세계 패권 전략과 그런 전쟁을 지원하고 그걸 통해서 나름의 그런 이득과 대우받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동맹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화 발언 신청이 들어와서요. 전화 발언 바로 연결되나요? 네, 전화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그 한국 전쟁은 정말 그 자본주의가 피를 먹고 자란다. 그거를 잘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발제하셨던 분께서도 아주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고, 또 어쨌든 미국 경제도 그 한국 전쟁은 진짜 울고 싶은 땀 때려준 사건이었고, 이걸로 세계 패권 전략을 좀 더 공세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었던 것이겠고요. 일본 경제로 말하자면은, 예를 들자면 이제 니콘 같은 경우는 그 군수용 카메라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군사 정보용으로 카메라를 만들어서 최초의 그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 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니콘이 제국주의 눈이다라는 별명이 붙여졌고, 히타치라든가 미쓰비시 이런 그 기업들, 포쿠신전기 이런 이제 그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성장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그 냉전 그 체제가 굳혀지게 된 이후 한국 전쟁에 인도에 대한 이제 언급을 본격적으로 미국이 그 NSC 5707이라고 하는 그 국가안보회의에서도 명시적으로 인도가 중국보다 더 성장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국 전쟁에서 이제 태평양 전쟁보다 더 많이 폭탄이 투하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 그 한국 전쟁 이후에 됐던 건 어쨌든 박헌영이라고 하는 김일성의 정적이 한국 전쟁 이후에 몰락을 했던 것도 있겠고, 어쨌든 원조도 이제 있었죠. 소련에 한 10억 루블 정도 무상 원조를 했고, 중국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아까도 그 발제하셨던 동지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 전후 경제복구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그 인민의 열망도 있었지만은 그 엄청나게 쥐어짜는 그런 그 착취를 통해서 가능했고, 김일성이 중국어 우선주의에 배팅을 했고, 그래서 땅굴 속에서도 군수공업을 창설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이건 엄청난 착취를 동반하는 그런 것일 수밖에 이제 없었던 것이죠. 한국 전쟁이 이제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앙정보부, 지금 국가정보원의 전신 중앙정보부는 그 모태가 한국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육군정보국이 중앙정보국으로 됐고, 사실 미 군정하에서 이제 그 이전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그 설문조사했을 때 90%가 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지한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한국전쟁 이후에 그런 어떤 그 토대가 완전히 뿌리채 뽑혀지게 할 수 있었던 만큼 강력한 억압 정치가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되었던 거, 그걸 뚫고 또 그 이후에 운동이 발전하지만 한국 전쟁에 미친 어떤 국제적인 어떤 영향이라고 하는 건 매우 컸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 시간 관계상 저희가 청중 토론은 여기서 좀 그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그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들과 좀 의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좀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재혁 씨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한미동맹과 비교했을 때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얼마나 그 밀접한 거라고 할 수 있냐, 얼마나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밀접한 거냐 하는 질문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재혁 씨가 또 그 의견도 남겨주셨었는데요.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최근에 K 방역을 자화자찬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마스크를 지원을 해줄 때
지원 대상을 한국전쟁 참전국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봤다라고 하시면서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이 장진호 전투 없었으면 나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미국에 아첨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라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한국 국가의 지배자라면 우파나 민주당이나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언사들이 비슷해서 인상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박충범 씨도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시연 씨가 북한의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던 것에 대한 이제 의견이신 건데요. 북한 지배자들이 강제적 집산화를 추진하는 것과 같이 국가의 강력한 힘을 활용해서 축적을 밀어붙였다면 이승만이건 그 뒤 장면 정부건 이런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비로소 박정희가 등장한 이후에야 군부의 힘을 통한 부르주아적 과제 수행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런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들은 좀 소개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 들어보기 전에 제가 공지사항을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발제자의 정리 발언을 듣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신문 노동자연대 세호가 나왔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호 새 신문에는 오늘의 주제인 한국전쟁과 관련한 그 특집 기사가 실려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서 그 세계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과 세계적 저항에 대해서 토론을 한 그 내용이 아주 꽉꽉 알차게 실려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강력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동자연대 신문은 정기 구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알림이를 설치를 하시면은 수시로 올라오는 기사들을 놓치지 않고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림이 설치까지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노동자연대 유튜브 채널, 이 채널은 이제 노동자연대 TV인데요. 이 노동자연대 TV에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까지 빼놓지 않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이전 영상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또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발제자의 정리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미동맹과 비교했을 때 북중 관계는 뭐가 같고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인데, 일단 북한과 중국은 동맹 관계입니다. 동맹이고요. 근데 한미 관계랑은 좀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동맹이고요. 다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꽤 굴곡을 겪은 동맹입니다. 예전에 한미 관계를 다룬 한 책 제목이 갈등하는 동맹인가요? 그런 책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북중 관계를 보면은 갈등하는 동맹, 갈등을 겪어온 동맹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중국이 공식 이데올로기 상으로나 외교적 언사에서 최사에서 포장하듯이 같은 사회주의 형제로서 우리는 같이 단결한다, 또는 민족해방 전쟁 과정에서 우리는 늘 함께한 동지적 관계다, 이런 걸로 사실 기반해서 형성된 관계가 사실 아니라 이 자본주의 국가들이 나름의 이해관계를 갖고 나름의 지정학적,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이해를 갖고 동맹을 맺고 또는 그것이 그런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에 서로 갈등도 빚곤 했던 관계였다는 거죠. 예컨대 1950년대에 후반에 이제 중소 논란, 중소 분쟁이 벌어질 때는 사실 중국과 북한이 한동안 밀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도 소련에게 상당한 불만, 경제 발전 노선을 둘러싼 논쟁에서 이해관계 갈등에서 불만을 가졌고, 중국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꽤 좋았다가,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북한이 소련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조금이라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받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소련과 관계를 개선하니까 바로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요. 마침내 60년대에 벌어졌던 문화혁명 과정에서 홍위병들이 김일성을 이제 비하하는 선전을 막 하고 압록강을 건너와서 김일성을 비방하는 선전을 붙이는 바람에 북중 관계도 틀어져도 한동안 막 소원해지기도 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즉
이해관계에 둘러싼 어떤 따라서 좋아지기도 하고 갈등을 빚기도 하고 이런 관계였다. 그것이 이제 북중 관계의 역사였고요. 냉전이 끝난 직후에 중국이 남한과 수교를 맺게 되니까 이때 북한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냉전이 끝난 상황에서도 미국과 일본과 수교를 맺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소련에 이어서 중국마저 남한과 수교를 맺는다. 이거는 북한은 상당한 위기감을 주는 사건이었고, 이것 때문에 90년대 내내 북중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서 정상 간 교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만 이후에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유는 바로 이 동아시아 제국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거였죠. 중국은 미국을 경계하면서 한반도에서 북한이 계속 붕괴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고, 북한도 자국의 안보와 경제 재건을 위해선 어느 정도 중국이 필요했고요. 그런 관계가 이후에도 꽤 지속되는 북중 관계, 그 동맹의 근원, 동맹이 유지되는 한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즉, 한미동맹에서 우리는 혈맹이요, 뭐요 하잖아요. 그것을 한꺼풀 벗겼을 때 나오는 냉정한 자본주의 이해관계가 드러나듯이 북중 관계도 우리는 혈맹이요, 사회주의 형제요, 뭐 민족해방의 동지요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껍질을 벗겨내면 거기에 남는 것은 분명히 각국의 냉정한 계산과 이해관계다. 그 점에서는 사실 본질적으로 한미 지배자들이나 북중 지배자들이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요. 네. 저는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절대 아니죠. 딱 보셔도 액면가가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제 자신이 이 개인적 경험에서 봐도 한국전쟁의 어떤 역사적 유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도. 예전에 어떤 경험이냐면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저희 큰아버지 댁 시골에 명절 때 갔는데 성묘하러 갔다가 사촌 형들이 그 성묘하러 간 산에서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만 산 뒤편을 가리키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저 산 뒤편에 뭐 있는 줄 아냐?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 6.25 때 군경한테 끌려가서 죽은 사람이 누군데 저기야. 저기 지나지 마. 저기 지나가면은 이상한 소리 들려. 무서워. 이런 얘기를 막 해가지고 그때가 아마 한국전쟁에 관한 어떤 제 아주 어렸을 때거든요. 그때 그 한 인상으로 박혔어요. 왜 죽었지, 저 사람들이? 그리고 무섭다와 동시에 흥미. 왜 저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 때 죽어야 했을까부터 해서 알고 보니까 한국의 시골의 웬만한 곳에 한국전쟁 때 누가 끌려가서 처형당해서 묻힌 곳이 없는 곳이 거의 없는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고 나서도 하나의 충격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국의 그 좌우 격돌이나 그런 논쟁 과정에서 나오는 부릴 수밖에 없는 어떤 주장, 니들이 전쟁을 알아? 니들이 전쟁을 경험해봤어?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만날 때마다 확실히 한국전쟁이 결코 옛날 일이 아니다. 그것이 한국에서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여전히 줬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 자장에서 아주 자유롭지는 않다. 물론 그 속에서 한국 사회는 변했고, 변화 속에서 새로운 과제와 새로운 그 문제들이 등장했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도 또는 한국 정치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서도 한국전쟁을 잘 아는 건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그 혁명 자본주의 변혁을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반자본주의자나 또는 막수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한국의 그 역사를 그런 막수주의자들의 시각에서, 그런 혁명적 좌파의 시각에서 잘 알고 잘 이해하고 그것이 오늘의 어떤 변화와 어떤 문제와의 연관 속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낳았는지를 아는 게 오늘의 과제를 해결하고 실천하는 데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 발제를 마칠까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오네요. 네. 정리 발언 잘 들었고요. 네, 김여익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